자, 이론 1번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96회 최근 기출문제 1번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여러분 신뢰성 동그라미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신뢰성의 하부 개념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표현의 충실성, 표현에 충실해야 믿을 수 있다. 두 번째, 검증 가능성. 세 번째, 중립적이야 한다. 신뢰성의 하부 개념 세 가지가 아닌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단기 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 사항이 발견됐다. 오류 정리 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랬어요. 주식 할인 받은 자금은 자본 항목이다. 자본.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아니면 수익과 비용인 걸 찾으라는 거죠. 수익과 비용을 찾으라는 거예요.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손실. 여러분 이거 자본이죠. 자본. 자본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된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요거 수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수익과 비용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그런데 4번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기타의 대손상업비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냥 대손상업비는 판관비예요. 어차피 여러분 비용을 갖다가 비용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단지 카테고리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더 해볼까? 요 4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매출액 손익계산서요.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무슨 이익이 나와? 영업이익. 여기다가 영업 외 수익을 더하죠.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법인세의 차감 전 순이익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빼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기타의 대손상업비라고 하면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영업의 비용에서 여기서 빼야 할 걸 여기다 안 빼고 대손상업비 여기 판관비예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여기서 뺐다는 거예요. 여기서 빼기. 여기서 빼나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빼면은 여기가 단기순이익 여기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 말이지. 이해가요 요거?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볼까? 매출 총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그래요. 100원.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안 빼고 여기서 뺐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액이 대손상각비 금액이 10원이라고 해볼게요. 10원, 20원이라고 해볼게요. 20원. 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서 20원을 안 빼고 여기서 20원을 뺐어요. 이렇게. 그러면 법인세 다른 것은 변동이 없다 그러면 80원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80원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은 80원 나와요. 그러면 원래대로 수정을 해볼까요? 여기서 뺄 게 아니고
여기서 뺀다. 20원을. 그럼 100원에서 그러면은 여기가 뺄 게 없으니까 영업이익은 100원이 되겠지. 영업이익은 변동이 있겠지. 그러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부터 일치해지네요. 80원. 단기순이익도 80원 일치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단기순이익은 일치한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2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됐고요. 다음 3번. 재고자산의 처리로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재고자산은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 여러분 상품을 사왔어요. 그러면 그거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잖아.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그러니까 매출 원가로서 비용으로 인식된다 이런 얘기지.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어. 제품이 완성됐어요. 그럼 제품을 팔았다면 제품 매출로 이루어져서 그때 제품 매출 원가로 인식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매출 원가로 인식된다. 장부의 비용으로 잡힌다. 매출했을 때 맞는 얘기죠. 다음 재고 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 다 같이 평가 손실의 동그라미. 평가 손실은 여러분 장부 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아니죠. 거기다 적어요.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평가 손실 재고 자산에서 빼는 거죠. 이것은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직접 차감한다가 틀렸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래갖고 간접적으로 빼는 거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의 차이예요. 수량,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정상적이다 그러면 감모 손실을 적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것을 정상적이다. 정상이 있고 비정상인데 정상적이다. 그럼 이것을 전부 다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럼 비정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것은 비정상. 영업 외 비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까지 끝났고요. 4번. 4번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부대 비용은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여러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취득원가의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비용으로 떨지요.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이것은 여러분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우리가 대출을 받아왔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이자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자산에다 포함하는 거죠. 이것도 포함한다. 부대 비용으로. 재산세 이것도 비용으로 보죠.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당연히 해당 자산에 포함하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무형자산이네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형자산은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연구 단계에서는 대부분 전체가 다 같이 비용으로 대부분 다 처리한다. 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구개발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으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여러분 대부분 다 실패해요.
늘 실패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패는 늘 실패한다 그래서 경상 개발비라고 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전부가 다 비용으로 떨어요. 비용으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그러나 성공했을 때 이게 바로 개발비다. 이게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개발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 성공했을 때 아닌 것 이런 얘기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이것은 여러분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이것은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는 다 뭐다? 개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발 단계.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에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하는 시험하는 활동,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것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 목적이, 생산 목적이 아닌 소금의 시험 공장 설계, 건설, 가공하는 활동. 그래서 답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연구 단계다.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단계는 요거 하나 연구 단계 알아두세요. 다음 5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6번 봅니다. 6번은 단기 매매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의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증권과 영업의 손익은 얼마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200주를 갖고 있었어요. 살 때는 10,000원에 사왔어요. 그런데 8월 31일 날 배당 한번 해줬네. 중간 배당. 자, 배당금을 받았네. 배당금을 받았네. 수령하였다. 다 같이 배당금 수익이라고 쓰세요. 배당금 수익. 몇 주를 갖고 있었느냐? 200주. 한 주당 얼마씩 받았다? 1,000원. 그러면 배당금 수익. 이것은 수익입니다. 배당금 수익. 이것은 영업 외 수익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수익. 배당금 수익 지금 20만 원 있어요. 배당금 수익 20만 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평가했어요. 자, 얼마짜리가 만 원에 사와가지고 12,000원 간대요. 한 주당 2,000원씩 올랐어요. 몇 주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200주. 200주.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40만 원. 이것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40만 원이라고 써세요. 이것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럼 영업의 수익은 얼마냐? 그러면 요 두 개죠. 40만 원과 20만 원 두 개 더하면 60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되겠어요. 2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서는 기말에 표시되는 단기 매매증권 그랬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 지금 기말에 평가가 얼마씩 갔냐면 한 주당 12,000원에 갔어요. 한 주당 얼마? 12,000원 평가가 됐다는 말이야. 곱하기 몇 주를? 200주를. 최종적으로 여러분 12,000원 간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200주를 하면 얼마 나와요? 240만 원. 장부가는 240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6번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6번 문제 연습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7번. 7번 문제는 자본 항목에서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자본 조정이지. 다 같이 무슨 조정? 자본 조정. 자본 조정인데 여러분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손실은 여러분 여기 자본 조정이 아니래. 기타 포괄 손익 이게 얘기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에 자본 조정 답이 2번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건 자본 조정이 아니잖아. 자본 조정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또 자본 조정이 아니죠. 자본 조정 중에서 여기에 계정 과목이 틀렸고
이건 자기 실처분 소실 개념 과목이 맞습니다.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8번은 재화를 판매로 인해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이용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것. 여러분, 재화를 판매했다. 그러면 물건을 팔았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야 팔린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 구매자에게 이전됐잖아. 그럼 팔렸죠. 이해가죠?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팔린 거다. 다음,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여러분, 판매자는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내가 통제할 수 없어야지. 만약에 팔아놓고 요거 계속 내가 갖고 다니고 막 그러면은 그게 팔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그러면 내가 계속 타고 다녀. 그게 팔았다고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경제적 교육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 말은 경제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자산의 뜻이에요. 우선 물건을 팔았으면, 제품을 팔았으면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자산이다.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다음 9번. 원가 관리 회계에서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을 찾아라 했어요.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그 다음에 원가를 통제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예산과 실제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아요. 그럼 원가는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봐보세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그러면 아니죠. 재무회계의 목적이잖아요.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외부 바깥 사람한테가 우리 원가를 정보를 막 제공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요 외부라 해서 틀렸어요. 알았습니까?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매출 원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T자로 그려볼게요. T자로 그려봐요. 자, 제공품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두 개를 그려야 되겠네요. 제품 자, 기초 제공품 차변의 기초 얼마 있어요? 1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기말 얼마 있어요? 13만원 기초 제품 30만원 기말 제품 여기 얼마지? 28만원 맞나요? 이렇게 일단 써놓고 시작합니다. 자, 단기총 제조원가는 여러분, 요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요 세 개를 더해 놓은 게 단기총 제조 원가죠. 자, 제공품 계정 차변에 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마? 35만 원. 그러면 지주고 복구 공장에서 지금 하고 있죠. 총 45만 원 들어요. 총 45만 원. 그리고 지주고 복구고 미완성이 기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완성품을 뭐라고 하냐면 제품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45만 원에서 13만 원 빼보세요. 그러면 32만 원이 완성된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로 요거예요. 여기 완성된 것은 제품 창고로 가는 거죠. 완성된 것을 이렇게 32만 원이 이렇게 넘어와요. 자, 판매 가능액은 얼마냐? 그러면 요 두 개 더하면 되죠. 판매 가능액은 62만 원입니다. 62만 원 중에서 얼마만큼 팔았느냐 이런 얘기죠. 왜? 매출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62만 원에서 안 팔리고 남은 게 28만 원 있다면서요? 28만 원을 빼면 얼마 나와요? 34만 원 나온가요? 34. 여기다 딱, 요 칸에 딱 써놨네. 예, 여기에 바로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색깔을 바꿔줄게. 아주 좋아. 요 34만 원을 무슨 원가라고 불러? 매출 원가 34만 원 딱 맞았어. 희한하게. 아주 복권 맞을 징조가 오늘 여러분 복권 사. 자, 일이 잘 풀릴 징조라고. 자, 10번의 답은 4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다음 11번. 다음 중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보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는데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간의 영수증을 완전히 무시하지요. 그리고 계산이 완전히 간단하다. 맞습니다.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간의 영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여러분 상호 배부법은 완전히 서로 배부하는 거고요. 단계 배부법은 일정 부분만 배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 제공 관계를 보조 부분 요 말이 조금 이상한데 서로 상호 간에 배부하는 것은 상호 배부법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배부하는 것은 단계 배부법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조금은 어색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영역 보조 부분 배부하는 건 맞아요. 그치요? 다음 다음 3번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상호 배부법이 가장 정확하죠. 직접 배우법을 보완한 게 단계 배우법이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건 직접 배우법. 크기 가장 이상적인 건 상호 배우법 맞습니다. 단일 배부율법은 보조 부분 원가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구분하여 각각 배부 기준을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구분하지 않는 것이 단일이고요. 구분한 것은 각각 구분하여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단일이 아니라 여기 이중 배부법, 이중 배부율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중 배부율법. 자,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단일이고요. 구분하면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한 것은 이중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었네요. 11번의 답은 4번. 다음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것은 개별원가죠. 대량 생산이죠. 종합원가는 일반적으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나누는 것은 개별이죠. 개별. 제조 간접비가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기말 시점에 공정별 제공품이 존재한다. 맞아요. 공정별. 공장별 그러면 틀려요. 공정별.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개별원가는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게 맞죠? 한 방에 딱 뭉쳐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부가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시기 물건을 언제 팔린 거로 볼 거냐? 현금 판매하든 예상 판매하든 무조건 재화가 뭐 할 때? 인도될 때, 물건을 팔았을 때 또는 물건을 팔고 이용 가능한 것은 이용 가능한 때 맞고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인치한 때 맞습니다.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의 경우 3번 여러분 요거 나오면 어려워하는데 요거 그대로 읽어야 돼.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때 그대로 지문 알아놓으세요. 다음 여기까지 맞아요.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지급 조건, 중간 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를 실제로 받을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돈 받기로 한 때 이런 얘기지. 받기로 한 때. 장기할부 판매 부가세법상에 말하는 거예요. 완성도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뭘 중간 지급 조건부로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두 번 이상 나눠서 이렇게 내는 걸 말하는데 요 기간이 몇 개월 이상 돼야 돼? 6개월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여러분 재화의 공급 시기로 한다. 장기할부 판매도 마찬가지고 다음 14번 다음 중에서 그 공급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토지의 공급은 면세 토지의 공급은 사고 파는 거잖아요. 복권 면세 수돗물 면세죠. 생수는 과세고 그러나 신문의 구독료는 면세인데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과세죠. 맞습니까? 14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15번.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러분 요거 지문 정확하게 읽고 연습하세요. 이거 반드시 어려우니까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 그러니까 미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세금 계산서래. 선세금 계산서. 먼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말이지.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돈을 7일 이내에 받기만 하면 그게 적법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대요. 원래는 물건을 공급한 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선세금 계산서 이가지고 이거 먼저 발급할 수도 있다. 다음 2번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할 사항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돼.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월 합계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한 달치를 모아서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언제를 발행일자로 한다고?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한다고.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 방에 모아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맞아요.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적으로 발급한다. 맞지요? 개인은 지금 얼마? 3억 원 이상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거고 알았어요? 개인도 앞으로는 전자 발급이 전체 의무화 되겠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론 15문제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